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바꾸는가 아니면 사람이 권력을 선택하는가? 빛나는 자리에 오르면 누구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에 힘이 쥐어지는 순간 삶은 방향을 바꾸곤 하죠. 하지만 만약 그 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도 대통령의 형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모두가 불을 밝히던 시대에 오직 한 사람은 끝까지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조용한 위대함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대통령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 가지 않았고 호롱불 아래서 살다 갔습니다. 나는 형일 뿐 권력자가 아니다. 이것은 권력의 유혹을 끝내 뿌리친 한 사람, 박동희의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는 네온사인이 켜졌고 시골 마을까지 전기가 공급되며 근대화는 국가의 당연한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상몰이라는 조용한 마을만은 여전히 호롱불의 의지에 밤을 밝혔습니다. 그 마을엔 박정희 대통령의 형, 박동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대통령 형님 댁인데 왜 전기가 없을까? 관계기관과 공무원들이 나섰고 전기공사 일정은 상몰이를 우선순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박동희는 단호했습니다. 전기는 모든 마을에 들어간 후 우리 마을은 맨 마지막, 그리고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넣게. 그의 고집은 단순한 완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으로 인한 오해를 차단하고 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철저한 배려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형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는 순간 세상의 눈은 동생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겨눌 것이라 예감했습니다. 그는 자진해서 마지막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호롱불을 켜고 논의를 하며 평범한 농부로 살아갔습니다. 상몰이 사람들은 그런 그를 존경했고 오히려 그 조용한 집은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산업화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대, 모두가 전기를 밝히려 할 때 단 한 사람은 어둠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단지 불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념의 자리였습니다. 그가 말없이 지킨 상몰이의 밤은 한 사람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풍경이었습니다. 1895년 경상북도 구미 상몰이, 한 아이가 가난한 소장농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동희. 그가 태어난 집안은 손이 모자라면 굶어야 하는 시절이었고 장남이라는 말은 단순한 순서를 뜻하는 것이 아닌 책임의 무게를 의미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논밭을 전전했고 이른 새벽 집신을 신고 소를 몰았으며 굶는 동생들을 보며 허기보다 죄책감을 먼저 삼켜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먼저 일어나는 사람의 표본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조용히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의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장남인 박동희보다 무려 22살이나 어린 동생 박정희. 사실상 아들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나이 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를 두고 정희는 동희 형님의 아들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정희가 자라며 의지한 사람도 그의 꿈을 믿어준 사람도 박동희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희는 공부를 시켜야 해. 저놈은 글 읽는 놈이여. 그리고 그렇게 형은 평생을 논밭에 뿌리 내리며 살았고 동생은 공부를 통해 만주군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정희가 군인이 되어 해방 이후 돌아왔을 때에도 형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점점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형은 더 낮은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세상은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지만 그 집안에서 박동희는 실질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동생들의 삶을 책임졌고 무엇보다 정희에게는 단 한 번도 형 아닌 존재로 비춰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박동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동생이었고 그 자신은 여전히 가족의 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상몰이 논둑을 걸으며 말없이 세월을 견뎠고 누구에게도 자신이 정의의 형 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빛내기 위해 동생을 이용하지 않았고 동생을 위해 자신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형으로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자리는 누구보다 깊고 무거웠고 바로 그 무게 덕분에 박정희는 형 앞에서만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형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던 해 청와대는 그의 형 박동희에게 취임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첫 장면을 함께하자는 공식적인 초대였습니다. 초대장과 함께 의전 차량, 숙소, 수행 인력까지 준비되었지만 박동희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는 초대장을 한번 보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봉투는 끝내 열리지 않았고 그 위엔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청와대에서 보낸 의전 연락도 수행 요청도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님, 나라 전체가 주목하는 자리인데 왜 안 가십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런데 갈 자격이 있나? 나는 논매는 사람일 뿐이야. 이 단순한 말 속엔 많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다는 겸손보다 더 큰 뜻. 동생이 대통령이 된 지금 형인 자신이 노출될수록 권력의 사슬이 엉킬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박정희는 주변의 눈치를 봤습니다. 형을 청와대에 모셔야 하지 않겠나라는 참모들의 말에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고 끝내 형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궁금해했습니다. 이젠 좀 서울로 올라가셔야지요? 하지만 박동희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으면 정의가 불편하다. 나는 여기가 맞아. 그는 자신의 존재가 동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초대장을 서랍에 넣어둔 것은 고집이 아닌 정권의 도덕적 무게를 자신이 짊어지겠다는 무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더욱 바깥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거절했고 공직 제안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나는 형일 뿐이다. 이 말은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말대로 살았고 그 선택은 동생의 권력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던 자리를 스스로 거절하고 고향에 남아 논밭을 지킨 사람. 박동희의 조용한 거절은 오히려 시대의 가장 큰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1965년 가을,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저녁, 대통령 박정희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경호원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비공식 일정으로 상무리에 도착한 그는 조심스레 형 박동희의 집 대문을 밀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은 어둠에 잠기고 형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니 방 안을 밝히는 건 호롱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너무나 희미했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앉기엔 어둡고 조촐한 공간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이젠 전기 좀 넣읍시다. 이제 전국 어디든 전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자 형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된다. 큰일 난다. 박정희가 묻습니다. 무슨 큰일입니까? 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신문에 나면 동생이 다치지 않겠나. 대통령 형 집엔 불이 먼저 들어왔다는 말이 돌면 정희 너한테 불똥이 튄다. 그 말에 박정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이 왜 여전히 호롱불 아래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지키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형의 배려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웠고 박정희는 그 침묵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호롱불을 바라보았고 다시는 그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청와대의 권력은 상무리의 호롱불 앞에서 무력해졌고 한 사람의 조용한 결단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장면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박정희의 마음속에는 오래도록 남았던 밤이었습니다. 형의 침묵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생을 위한 방패였고 시대를 향한 책임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도 박동희의 집엔 오랫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엔 형의 철학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대한민국 전역의 전기 보급이 가속화되던 시기,
구미 상몰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전력은 대통령 고향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론과 야당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형님이 사시는 마을인데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갔다는 게? 결국 한국전력 고위 인사가 직접 상몰이를 찾았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고 회의장 분위기는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우리 마을도 전기불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 사람만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박동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에서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이소. 사람들은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이 집부터 전기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소. 대통령 형 집에만 먼저 들어왔다. 혜택 받았다 할 거 아닙니까? 한국전력 관계자는 황당해했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마침내 공사는 시작됐고 마을의 집마다 하나둘씩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지막으로 남은 집 하나, 박동희의 집, 마지막 전깃줄이 당겨지고 집안, 전등이 켜졌을 때에도 그는 조용히 호미를 내려놓고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불을 켤 수 있구먼. 그 조용한 한마디 속엔 수많은 자제와 절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형이라는 이유 하나로 마을 전체를 위해 마지막이 되기를 자처했고 그 선택은 주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 집은 전기보다 양심이 먼저 켜졌던 집이라. 그날 이후 상몰이 사람들은 권력보다 품격이 무엇인지, 특혜보다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동희에게는 아들 박재훈이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였지만 졸업 후에도 좀처럼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조카라는 이름 하나면 수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앞다투어 채용하겠다고 나서는 시대였지만 박재훈은 그러한 특혜를 한 번도 입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형님, 정의 대통령한테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부탁하는 판에 가족인데요. 하지만 박동희는 단호했습니다. 자식 앞길을 권력으로 만들어주면 그건 평생 빚지는 길이요. 그는 아들에게도 명확히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대통령형이라고 해서 뭐 되려고 생각 마라. 네 인생은 네가 일구는 거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들을 위해 단 한 번도 동생에게 부탁하지 않았고 그 어떤 자리에도 외압을 넣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박재훈은 우연한 인연으로 박태준 당시 포항제철 사장의 눈에 띄어 행정실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 또한 아버지의 청탁이 아니라 주변의 배려였을 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박동희는 아들이 승진하거나 대우를 받을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자리가 너한테 어울리나만 생각해라. 남들이 뭐라 해도 자네가 떳떳해야 해. 권력은 가족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쉬운 도구였지만 그는 그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삶에 칼자국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그의 태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식한테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 그는 그렇게 가족을 향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기회를 빌려주는 것이 아닌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가게 하는 일. 박동희는 그것을 형이자 아버지로서 묵묵히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시대가 가장 두려워하던 힘이었습니다. 청탁 없는 혈연,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 모든 것을 그는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본과 정책이 얽히고 설켜 정권 주변에는 수많은 이권이 오갔고 청탁은 더 이상 부끄러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사장 자리가 주어지고 토지 보상금이 수십 배로 불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시절에 박동희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부 사업에도 국책 프로젝트에도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그를 언급하는 기사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정권의 친인척들이 사리사욕에 몰두하던 바로 그 시기에 그는 논두렁에서 콩을 심고 있었습니다. 형님도 뭘 좀 하셔야죠라는 주변의 말에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하면 정의가 욕먹는다. 이 한마디는 곧 삶의 원칙이자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지 않는 것으로 동생을 지켰고 나서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방패가 된 것입니다. 그는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권 사업 좀 연결해달라는 부탁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수없이 들어오는 금전적 유혹과 영향력 있는 자리에 대한 제안.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서는 순간 정의는 그날부로 대통령이 아닌 사람 되는 기라. 이렇듯 박동희는 권력의 중심에서 스스로를 가장 멀리 두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그늘이 어떤 부패를 만들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히 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권의 구린내 나는 형제들 사이에서 박동희는 단 하나의 예외였지. 그가 없었다면 박정희 정권이 그토록 오랜 시간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형이라는 존재가 동생에게 도덕적 방패가 되어준 사례는 아마 한국 정치사에서도 전례가 드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스스로 그런 길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권력의 본질을 이해했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윤리를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동희가 유혹의 시대를 이겨낸 단 한 사람이 된 이유입니다. 박정희는 권력의 정점에 오른 뒤에도 단 한 사람 앞에서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의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바뀌는 순간은 오직 형 박동희 앞에서뿐이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종종 그를 비공식 권위자라 불렀습니다. 형의 존재가 박정희에게는 그만큼 크고 무거운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형은 끝까지 논두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형님, 청와대에서 모시려 한다던데요. 그러자 박동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논두렁이 내 청와대요. 이 밭두렁이 내 집무실이제.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형으로서 받아야 할 대접, 그에 따르는 영향력 모두를 거절하고 그는 논밭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름엔 모내기하고 가을엔 타작하며 땀에 젖은 그의 셔츠엔 권력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앞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동생과 나누는 이야기 대부분은 고향 농사, 조상의 산소, 마을의 농수로 관리 같은 소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침묵 속에서 그가 지킨 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라는 이름이 함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조용한 균형추였습니다. 어느 날 박정희가 비공식으로 상모리를 찾았을 때 그는 형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진 이가 권력을 갖지 않은 이 앞에서 머리를 숙인다는 것. 그 장면은 비록 사진으로 남지 않았지만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에겐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 나는 아무래도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소. 그 말에 형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정의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기라. 잘못해도 너답게 책임지면 된다. 그 짧은 대화 속엔 서로에 대한 신뢰와 경계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동희는 동생의 정치적 행보를 따르진 않았지만 인간 박정희를 지지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권력에 대해 늘 거리를 두며 견제선 밖에서 조용히 무게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와대보다 무거운 논두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소박하고 별것 없어 보였지만 실상은 한 정권의 도덕적 균형을 지탱한 가장 묵직한 자리였습니다. 1972년 늦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던 어느 날, 박동희는 77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도 아닌, 청와대도 아닌, 그의 죽음은 고향 상모리의 작은 방 안, 여전히 호롱불이 켜진 그 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엔 조용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큰형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장례식장은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화환도 없이, 정장을 차려입은 고위인사도 없이, 고무신을 신은 이웃들과 몇몇 친척들만이 조용히 그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언론은 이 사실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별도의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 역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박동희가 살아온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여가 마을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지. 권력 한번 안 휘두르고 조용히 살다 가셨네.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가 살던 집은 여전히 낡았고 그의 손때 묻은 농기구와 해진 이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봉투도 뜯지 않은 채 남겨진 청와대 초청장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으셨구먼. 박동희는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가장 인간다운 작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농부로 살았고 마지막까지 농부로 떠났습니다. 그의 집 앞엔 누군가 손수 만든 작은 팻말이 하나 놓였습니다. 이 집은 대통령의 형님이 살던 집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평생 대통령의 형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권력이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박동희는 떠났지만 그의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비범한 인생이 남긴 조용한 울림이었습니다. 박동희. 그는 대통령의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권력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삶은 권력이라는 단어와 가장 멀었습니다. 청와대의 초대장을 거절하고 호롱불 아래서 밥을 지은 남자. 그는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권력을 지켜봤지만 단 한 번도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그리까지 조심하셨습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형일 뿐이다. 이 한마디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형이라는 자리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자 곁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조심해야 할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정희의 시대를 말할 때 늘 강한 추진력과 독재적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정권이 갖고 있었던 도덕적 중심, 마지막 남은 균형은 어쩌면 이 형에게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팔지도 않았고 자리를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것을 지킨 사람. 묵묵히 뒤에 서 있었지만 결코 작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의 삶이 무대 위에 오르지 않더라도 그 무대를 바치고 있는 바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박동희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무대 위에 박정희가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이유,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었던 배경에는 늘 이 형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켜낸 것은 단지 동생의 명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절제, 신뢰, 양심 같은 단어들, 그 모두가 그의 침묵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권력을 쫓는 것이 익숙해진 시대. 그 끝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박동희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형으로서, 가족으로서, 인간으로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권력을 나누는 시대에 당신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등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박동희의 삶은 진정한 형제였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강요한 고독한 희생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조용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